알릴레오.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망언이에요. 망언. 예, 그렇죠. 잊을만 하면 망언을 이렇게 네, 하시죠. 그런데 이제 망언은 어떤 개인이 할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완전 폄훼하는 망언을 한다든가 뭐 심지어 뭐 전두환 씨를 미화하는 듯한 발언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어떤 개인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당에서 그런 사람을 징계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미적미적 하다가 징계하는 신용만 하다가 좀 지나면 다시 최고위원 복귀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 망언도 DNA인가?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었고 우리 민주화 운동의 견인차였고 만약에 거기서 군사 권위주의 정권과 광주 시민들이 진짜 투쟁하고 싸움을 안 벌였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스튜디오에서 어림도 없죠. 지금도 체육관에서 제동을 꽂고. 예. 실제로 87년도에 그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전두환이가 다시 한번 그 군사 계엄령을 낸 걸 검토하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하고 현장에 있는 군 장군들이 광주를 생각해서 군을 못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권위주의 정권을 확실하게 응징하고 분쇄한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우리의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이게 싫은 거죠. 왜 싫을까요? 이건 뭐 그들만이 하여튼 하여튼 싫은 거예요 이게. 민주화 운동이 싫은 거예요. 그 황교안 대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 5.18 민주화 운동이 왜 그렇게 싫으세요? 그렇게. 이거는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과거의 기억이 좀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죽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양아치들이 이런 소요다 같은 그 당시에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던 자기들만의 단어를 기억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가짜 뉴스가 엄청 범람하잖아요. 예, 맞아요. 저 박근혜 정권 때인가 이명박 정권 때인가 가까운 어르신이 저한테 준 카톡 찌라시 보니까 교회에 많이 돈 되며 카톡. 네, 그렇죠. 제가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작가님 알게 되는. 이거 보면 그 정권 때인데도 MBC가 다 전라도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라는 식의 뉴스를 보내니까 그게 계속 중첩되고 그런 단톡방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하니까 과거의 작은 경험과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랑 현재의 가짜뉴스가 결합되면서 그냥 그들 세계에서는 그냥 이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언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역사적 분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산업화의 뭐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추앙을 하고 역사적인 평가하고 다른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어떠한 연역이나 자기 안에 어떤 DNA하고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것이 지금 친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현재도 한국당에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사면 얘기도 나오고 또 태극기 세력이 지금 완전히 뭐 자유한국당을 빠져나간 것 같지 않고요. 아직도 태극기 세력이 상당히 강고하게 있는 것 같고 이건 결국은 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어떤 향수 박정희 정권이 상당히 우리를 먹여 살렸다라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런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YS 때 상당히 단절이 됐었는데 사실상 이해창 이후부터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박근혜 때는 완전 복귀를 했고요. 그렇죠. 과거의 세력들이. 그때가 박정희 향수도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가. 김기춘 실장이 유신헌법 처음 초안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살아 있고 인맥으로 살아 있고 경향성으로 살아 있고 정치 행태에서도 살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화의 어떤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비교할 수 있는 건데 과연 박정희만 경제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박정희가 했잖아. 아니십니다. 이게 감정이 배보면 아니 물론 가정법으로 했는데 중요한 사실인데 박정희 정권 때 경제 성장률이 8.3%였어요.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YS, DJ 경제 성장률이 버금갑니다. 실제로 7.몇 %를 가요. 엄청 높았었네요. 그때만 성장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장했다는 걸 왜 간과하냐? 아니 그때는 더 좋았죠. 왜냐하면 70년대만 해도 미국의 지원도 있었고 방공 최우선 부르니까 예를 들면 차관도 많이 해줬고 세계 경쟁력에도 크게 글로벌 경쟁이 없던 시대인데 민주화 이후에는 YS나 DJ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국제 경쟁력이 필요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인데
만약에 장면 정부 네. 이때 민주정부가 계속 됐으면은 우리는 더 높은 고도 성장을 이뤘을 것이다라는 게 이거 합리적 근거고 추론이 가능한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유영하 교수님의 견해도 유력한 견해로 있다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그냥 인정해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는 두 길을 가지 못하니까. 실제 역사는 한 길밖에 못 가요. 5.16이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은 5.16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정으로만 있는 거지 실제 역사로 있지를 않아요. 실제 역사는 박정희 이후와 박정희 시대를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네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로스토우라는 그 경제발전론 학자를 굉장히 그 미국 가서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일육이라는 그 패러다임을 만들었거든요. 네. 예. 로스토우인가 그렇죠? 로스토우인가? 맞습니다. 네. 예. 그 국민 경제라는 게 전통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갈 때 테이크 오프 이륙이 필요하대요. 이 이륙을 이루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을 이룩한 나라는 이륙에 성공해서 고도 성장으로 가고 이륙을 못하는 나라들은 계속 바닥에서 구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2번 갔는데 갈 때마다 만났어요, 이 사람을. 네. 이 사람이 백악관 고문도 하고 그랬던 예, 사람인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공로라는 건 저는 이륙이었다고 봐요. 이게 이륙 때는 고도가 빨리 높아질 수가 없어요. 이륙은 추진력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통해서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3억 달러 받아오고 또 차관 뭐 한 2억 달러 받아오고 막 독일에 광부 가론사 보내고 뭐 베트남에 파병하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조달해 가지고 이제 일제강점 피해자들한테 줘야 될 돈 가지고 포철에다 집어넣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데이터를 보면 박정희 정부 18년을 통해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륙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케이. 뭐 다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정희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가 산업사회로 이륙했고 그 뒤에 조정하는 거하고 이륙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조정 미숙으로 이거 이제 남기류에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고도가 이게 박았던 거고 전두환 노태우 씨는 뭐냐 이륙한 비행기를 몰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케이. 근데 뭐, 그런 이제 그래도 되지 않나 싶어요. 산업화 사회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 우리 저는 이사장님 인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그럼요. 차지하고 실제로 산업화 사회로 간 건 맞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꿀 빨아야 되냐 이런 근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박정희 향수를 아직도 갖고 있고 자유한국당 있다 그랬을 때 작년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은 다 짜는 거였거든요. 그걸 갖다가 네. 살짝 바꿔가지고 네. 근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제가 또 하나 자료 하나 갖고 이게 오늘 나올 줄 알고 말이죠. 박정희 시대 1인당 국민소득 연평균이 148.7달러였는데요. 예. 이 민주화 이후에 1인당 국민소득 연평균이 635.5달러. 아 그거는 이륙했으니까 그런 아니 거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살짝 그냥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 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는 선생님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단적 예를 들면 이제 그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에 강남 집가 땅값 예. 공식적인 교통부 자료로 몇 배가 오른 줄 아세요? 1600배가 올랐어요. 1600배. 같은 시기에 강북이 25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정권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이륙한 건 맞지만 성장과 이륙의 열매가 너무나 기형적으로 특정 세력에게 몰아져 갔다라는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얘기 잘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예. 막 열로 채우고 뭐 짐 싣고 한 사람들은 밑에 있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1등석에 자기들 앉아서 간 거야. 아이고, 그리고 또 80년대도 거의 비슷하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네. 산업화의 아버지라고 다 인정해 주더라도 그걸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분배나 경제 합리화 같은 오케이, 과정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전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 예. 이걸 보면 한때는 막 40% 넘어가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박하게 20% 미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을 모두 합친 국민의 호감도 데이터가 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든지 시간이 세월이 흐르면 그 느낌이 약화되기 마련인데 근데 자유한국당이 약해져가는 이걸 왜 붙들고 있냐고 나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허우적 네, 왜 허우적대는 거냐고. 거기서. 태생적 한계인 거죠.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여튼 이런 우리 사회 보수주의가 아까 초반에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건강한 보수로 나가고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경쟁을 그럼요. 하고 정치가 발전하는 것인데 자꾸만 퇴행적으로 나가니까요. 과거 예. 회귀적으로 가고 태생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앞길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거는 첫 번째로 인물이 전 크다고 봅니다. 인맥을 잘라야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과거 YS가 신군부 세력이라든가 과거의 민정계들을 확실하게 쳐서 공천을 안 줘버렸단 말이죠.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하면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한국당 진짜 그건 어렵겠죠. 아이, 그분도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심 소장님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그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배척할 건 배척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세워가는 이런 분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유한국당 그런 말씀하세요. 진짜 초이의 말씀이었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교체가 돼야 되는 세력이니까. 네. 아니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네, 이제 네. 일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거 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해야 돼. 망언이 뭐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또 망언을 계속 쏟아내는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망언뿐만 아니고요. 며칠 전에 그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 됐잖아요. 네. 이분이 그 종족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그 책을 읽고 감명받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사실을 네. 아주 심재철 정종섭 예. 의원 두 사람이 이용훈의 반일 종족주의 책 이거는 우리가 일제 종족주의입니다. 예. 예. 반일 종족주의 책을 찬양하고 예. 이거 해야 된다. 배웠다 그러고. 배웠다 그러고요. 아니 근데 도대체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심지어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그러한 일본에 하시는 거예요? 친일적 성격을 갖고 있는 네.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80년대 서울의 뭐 해군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어떤 당에서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왜 위험하냐면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자기네들이 군사를 패권주의로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국에서 하나 위성정당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성 정당. 예. 거기는 본당이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본당. 아니 여기 별당. 예? 그 위성정당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구한말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일본 일제가 들어올 때 예. 한국의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세력이 예를 들면 민족주의 세력을 없애버리고 그 세력이 정권을 잡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 만드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생적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뿌리가요. 이사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그 친일 청산이 안 됐잖아요. 뿌리들이 강고하게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결집을 하는 그래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반일 감정이 높고 일본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그렇게 망언을 쏟아내는 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역사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약간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 기득권층이 내려와서 조금 더 현실 감각으로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본인들의 정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념 부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반대로 쓴 반대편에 있는 이영훈 같은 유라이트 사람들이 제안하는 얘기를 그냥 무작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버티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 얘기하면 또 작가님께서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또 20억 달러의 비밀이라고 일본 자민당 출신의 어떤 의원이 회고록을 냈는데 전두환 정권기 때 이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야 우리가 일본에 대한 방어막 노릇하니까 20억 달러 내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비화를 쏟아낸 회고록이 하나 우리나라에 번역돼 출간됐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전까지 박정희 정권 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상당히 편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친일적이어서 말 잘 듣고. 말 잘 듣고 뭐 일본어도 잘하고 근데 전두환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니까 얘네들이 너무나 그 이승만 퀴즈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하는 반일 교육에 물이 들어서 네. 너무나 이제 반일적이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협상을 끝내고 밤에 이렇게 밥을 먹고 술자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협상 강요가 한국 사람 솔직하니까 옛날에 사실 제가 그 소학교 다닐 때 일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막
한국말 썼다가 조선어 썼다 맞았다 이런 걸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어찌됐건 8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전두환 노태우 집권 세력조차도 그때 굉장히 반일적인 정서가 있었다는 게 일본 의원들을 통한 회고에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있는 게 이영훈 같은 사람도 얘기하는 마구잡이식 주장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자꾸 맹목적으로 얘기를 가는 게 아닐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은 좀 다른데. 네. 친미는 뭐 그렇다 쳐요. 이게 반공, 반북 또 미국 유학파 출신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독일 유학생 출신이라 독일 좋아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좋다는 뜻은 아니고 왜 그러는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친독파. 네.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이 친일 DNA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지금 아베 정권이 이 무역 규제를 뜬금없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 경제 망해라 해서 거시 경제를 공격한 거잖아요. 개별 기업을 공격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투쟁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뭐 대마도 같은 데는 지금 뭐 완전히 그 핵폭탄 맞은 격이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친일적 발언을 할까? 이렇게 보면 제 해석은 그거예요. Anything but 문. ABM이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는 거하고는 무조건 반대로 가야 돼. 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고 그러고 일본 쪽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 쪽에서 무역 규제를 했고 수출 규제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로 딱 받고 레이스를 뛴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자 우리 콜하고 그래서 지소미아 유예 딱 질렀어. 그 연말까지 이제 뭐 합의가 안 되면 다시 그냥 이제 가는 거죠. 다시 지소미아 파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달 중하순에 이제 회담을 한다는 거죠. 예, 그 예. 실무자들끼리 고위 실무자들끼리 회담하고 그다음에 뭐 적당한 시기에 문 대통령하고 아베 예. 총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월 이전 무역 수출 규제 이전으로 가면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이제 이렇게 그림이 가 있는데 이거를 여하튼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문 대통령이 하는 건 다 반대를 해야 돼. 문 대통령이 일본하고 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과에 반대하려면 일본 편을 들전하면 안 돼. 이런 것 때문 아닐까요? 것 같고 작가님은 이거는 예. 그 정치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 해봐서 이제 멀리서 보는 입장인데 지금 작가님 말씀대로는 정말 눈앞에 정쟁만 보고 있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데 문재인이 싫었어. 정말 그렇게 짧게 보고 국가적 활동하는 이해와 사람들인가요? 정파적 이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문재인이 하는 거를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DNA로는 해석이 안 되네요. DNA 생물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 강령 중에서 시대적 사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전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자유한국당 강령입니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러움과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성공과 성공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독재나 친일이나 이런 게 우리들이 반성하고 청산해야 될 역사적 과제잖아요. 네. 그런데도 시대적 사명이 역사를 전혀 뭐 부끄럽거나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 두 개가 좀 연결되는 면이 있을까요? 이런 걸 통상 자학사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학사관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꾸 이렇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 이거 왜 자학하냐? 일본에서 먼저 나타난 게 이제 똑같이 와서 좀 따라서 하는. 과거를 묻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일본의 요즘 우익들은 뭐 히로시마 평화공원 가서 반성하지 않고 평화만 얘기한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좀 알아보니까 아예 가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구나. 아예 그냥 히로시마는 없었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건 따지지 않고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했다는 식의 스스로 환상에 빠져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강령에 나와 있는 시대적 사명 항목이 그냥 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말한 게 왜 그랬는지. 내가 감정이입 너무 잘해. 여기서 자유한국당의 이제. 교감력이 뛰어나죠. 아니 이 텍스트 자체만 보면 내 생각과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봐요.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끄러움과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과 이 성공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이 저의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 문제 없죠. 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뭐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자기네들이 부끄러운 역사의 주역이라고 치탄받고 있거든. 독재 이런 거요. 부패. 그다음에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부끄러운 집단이 아니며 우리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조금 낯이 간지러웠나 봐. 그래서 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이 멋진 문장 속에 넣어서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한 말만 아니면 이 텍스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 친일 청산 못한 거 비판하고 독재 세력 청산 제대로 못한 거 비판하지만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좀 모자랐고 그리고 그때 다 못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은 5, 60년 전에 정말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모든 면에서 세계인의 동정을 받는 그런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엄청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50년 동안에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국방력이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가고 무역량도 10위권으로 가고 1인당 GDP 30위권에 있고 민주주의 아시아 최고일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 수준이라 그러고 그럼요. 이런 나라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화나는 일도 있고 부끄러운 점도 있지만 역사 전체를 보면 떳떳해요. 이만하면 우리 잘해왔어. 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강령 중에 제가 제일 공감 가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그거하고 달라요. 이게 여기 이 표현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부끄러움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강령에 넣으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다.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높이 평가해요. 이 강령을. 우리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네. 그런 걸 넣으면은 딱 거의 다그 그럼요. 그런 과거를 청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못하겠거든. 우리는 친일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딱 넣으면은 다 과거가 청산되는 건데. 함일 정신 계승하고. 네, 우리는 항일 저항 민족주의를 존중한다. 딱 그러면 되는 건데. 그 이제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대놓고 강령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정직하군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팠구나. 이 예. 예, 부끄러운 역사의 주역이고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받는 데 대해서 아프고 억울하구나 이 사람들이. 아니, 공감 지수가 뭐 500% 이사장님이요? 이사님이 매번 상대를 이사님이 교감 지수. 이게 한 번씩 공감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한 번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내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아, 그러시구나. 이 문장을 쓸 때 아. 이 문장을 쓴 사람들이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를 짐작해 보면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청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의 주역으로 지탄받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건 받아들이고 말고는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죠. 네.